어제까지 분명히 장을 보던 우리 동네 마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펜스가 쳐지더니 거대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쿠팡 때문에 망했나 보네. 이제 마트의 시대는 끝났지라고요.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마트의 몰락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거대한 돈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유통의 기적이라 불리던 한 마트의 몰락과 그 배후에 있는 사모펀드의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홈플러스는 삼성경제연구소가 한국 유통의 기적이라 극찬할 만큼 무서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삼성과 영국 테스코의 합작으로 시작해 단숨에 업계 2위까지 치고 올라갔죠. 깔끔한 매장과 최저가 보상제라는 강력한 무기로 주부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 시달 마트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온 가족의 즐거운 주말 나들이 장소였습니다. 전국 140여 개의 매장, 연매출은 무려 7조 원에 달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만 타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풍요의 상징이었죠. 테스코 본사에서도 한국 시장은 글로벌 성공 사례로 손꼽히며 찬사를 받았습니다. 지역 상권의 중심지이자 일자리 창출의 보고였던 대형마트는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2015년 가을, 한국 경제계를 뒤흔든 거대한 뉴스가 발표됩니다. 영국 테스코가 홈플러스를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매각 금액은 무려 7조 2천억 원,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거대 자본이 들어왔으니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 7조 원이라는 축배의 잔 안에는 독약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MBK 파트너스입니다. 이들은 기업을 운영해 가치를 키우는 산업자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금융자본, 즉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죠. 하지만 7조 원이라는 돈을 오로지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는 사모펀드는 세상에 없습니다. 사모펀드는 기업을 살 때 LBO, 즉 차입 매수라는 방식을 즐겨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살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그 기업을 사는 겁니다. 홈플러스 인수대금 7.2조 원 중 약 4조 원 이상이 이런 빌린 돈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홈플러스가 자기를 산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인수 첫날부터 홈플러스는 4조 원이라는 거대한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된 것이죠. 여기서 비극적인 엇박자가 시작됩니다. 산업자본은 미래를 위해 재투자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매장을 혁신하며 고객의 신뢰를 쌓으려 노력하죠. 하지만 금융자본인 사모펀드의 시계는 오직 엑시트를 향해 돌아갑니다.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 수익을 남겨서 떠나는 것이 그들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홈플러스는 고객을 위한 마트가 아니라 수익을 짜내야 하는 현금 인출기가 되어갑니다. 빌린 돈이 많으면 매달 내야 하는 이자만 해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됩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팔아 남긴 이익이 고스란히 은행 이자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환경을 개선하거나 직원들의 복지를 챙길 여유는 사라졌습니다. 당장 눈앞의 빚을 갚기 위해 사모펀드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홈플러스의 살점을 떼어 파는 것이었습니다. 투자가 멈춘 마트는 조금씩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조명은 어두워지고 신선식품의 질은 예전 같지 않다는 소리가 들려왔죠. 경쟁사들이 온라인 배송 전쟁을 준비할 때 홈플러스는 재무제표 관리에 급급했습니다. 체력을 길러야 할 선수가 밥을 굶으며 체중만 줄이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모펀드는 가장 강력한 재무적 마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 마법의 이름은 바로 세일앤리스백입니다. 매장을 팔고 그 자리에 다시 월세로 들어가는 기묘한 방식이죠. 집주인이 자기 집을 팔고 그 집에서 세입자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그리고 이 선택은 홈플러스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지금부터 사모펀드가 홈플러스의 땅을 팔아치운 진짜 이유를 공개합니다. 사모펀드는 일반적인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생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엑시트, 즉 비싸게 파는 것이죠. 이를 위해 바이 빌드 셀이라는 세 단계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기업을 사서 몸값을 올린 뒤 다시 시장에 내놓는 아주 냉혹한 공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몸값을 올린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MBK 파트너스는 7조 2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전부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꺼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LBO, 즉 차입 매수라는 고도의 금융기법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 인수할 기업인 홈플러스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겁니다. 자그마치 4조 원이 넘는 빚을 홈플러스의 이름으로 짊어지게 된 것이죠. 이 상황을 우리 일상에 비유하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을 사는데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른 꼴이죠. 그리고 그 대출 이자는 집주인이 된 사모펀드가 아니라 우리가 갚아야 합니다. 홈플러스는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새로운 상품을 들여오거나 매장을 고치는 대신 자신을 인수한 주인의 빚과 이자를 갚는 데 급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빚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사모펀드는 필살기를 꺼냅니다. 그것이 바로 유통가에서 흔히 말하는 세일 앤 리스백입니다. 쉽게 말해 매장 건물을 땅과 함께 통째로 팔아치우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라는 든든한 자산을 팔아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을 만드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 건물을 팔았으니 이제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내 집을 팔고 그 집에 월세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수억 원의 목돈이 생겨서 통장 잔고는 화려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는 고스란히 고정 지출이 됩니다. 홈플러스는 전국 140여 개 매장 중 알짜배기 땅들을 차례차례 매각했습니다.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살을 깎아먹으며 연명하는 꼴이 된 겁니다. 매장을 팔아 들어온 수조 원의 현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가장 먼저 사모펀드가 인수를 위해 빌렸던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의 상당 부분은 투자자들에게 주는 배당으로 빠져나갔죠. 재무제표는 깨끗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채 비율이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마트의 본질인 유통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단 한 푼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일 앤 리스백의 부작용이 독처럼 퍼지기 시작합니다. 매달 지불해야 하는 천문학적인 임대료가 영업이익을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내 건물이라 내지 않았던 돈이 이제는 무거운 고정비가 되었습니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꺾이면 곧바로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허약한 체질로 변한 거죠. 이것이 바로 금융자본이 설계한 성공적인 재무구조의 민낯입니다. 실제로 홈플러스의 영업이익 대비 임대료 비중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인수 전과 비교해 자산 총액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부채의 성격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영업을 통해 번 돈보다 나가는 비용이 더 많아지는 구조적 모순에 빠진 것이죠. 전국 주요 거점 매장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본의 논리로 볼 때 마트 운영보다 땅값이 더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래를 향한 투자가 완전히 실종되었다는 점입니다. 경쟁사들이 물류센터를 짓고 IT 시스템을 개선할 때 홈플러스는 빚 갚기에 바빴습니다. 매장 환경은 낡아가고 직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서비스의 질은 떨어졌죠. 사모펀드에게 기업은 키워야 할 자식이 아니라 빨리 짜내야 할 젖소였던 셈입니다. 결국 성장을 멈춘 기업에게 남은 것은 서서히 진행되는 고사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모펀드에 인수된 많은 오프라인 마트들이 겪는 비극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매출액을 유지하지만 속으로는 자산이 빠져나간 껍데기만 남습니다. 금융의 마법으로 재무제표는 승리했을지 몰라도 유통사업 자체는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기초체력이 바닥난 거인 앞에 이제 역사상 유례없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쿠팡과 컬리로 대표되는 이커머스의 무차별적인 공습입니다.
세일 앤 리스백이라는 마법은 당장 장부상에 엄청난 현금을 가져다 줍니다. 조 단위의 현금이 들어오니 투자자들은 환호하고 빚은 줄어드는 듯 보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것은 미래의 수익을 가불해서 쓰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의 가장 튼튼한 기초체력이었던 부동산 자산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홈플러스는 자기 건물이 아닌 남의 건물에서 비싼 월세를 내며 장사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문제는 대형마트가 자선 사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달 나가는 수백억 원의 임대료는 고스란히 비용이 됩니다. 과거에는 내 건물이었기에 내지 않아도 됐던 돈이 이제는 영업이익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이 된 거죠. 매출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날에는 임대료를 감당하기조차 벅찬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매각 이후 홈플러스의 임대료 비용은 과거에 비해 수배 이상 폭등하게 됩니다. 벌어서 빚 갚고 임대료 내면 남는 게 없는 이른바 풍요 속의 빈곤이 시작된 것입니다. 재무제표상으로는 부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업의 내부는 서서히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신규 매장을 열거나 노후된 시설을 교체할 돈은 이미 투자자들의 배당금과 이자로 빠져나갔습니다. 현금이 돌지 않으니 마트는 활력을 잃고 소비자들은 낡아가는 매장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모펀드의 관리하에서 마트는 더 이상 성장하는 생명체가 아니라 현금을 짜내기 위한 기계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의 기업을 흔히 좀비 기업이라 부릅니다. 외형은 유지하지만 자생력을 잃은 상태죠. 마트가 내부적으로 자산을 깎아먹고 있을 때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쿠팡, 컬리, 그리고 쓱배송까지 새벽 배송이라는 괴물들이 시장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죠. 이제 사람들은 굳이 무거운 카트를 밀며 주말에 마트를 찾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다음 날 아침 문 앞까지 배달되는 시대. 오프라인 마트의 존재 가치가 뿌리째 흔들린 겁니다. 이미 체력이 바닥난 홈플러스에게 이 전쟁은 시작부터가 불공평했습니다. 변화에 대응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물류 시스템을 개편하고 IT 인력을 확보해야 하죠. 경쟁사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조 단위 투자를 퍼부을 때 홈플러스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투자할 총알이 없었습니다. 들어오는 현금은 여전히 빚 갚기에 급급했으니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노를 저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유통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결정적 순간에 홈플러스는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기업의 비극적 엇박자입니다. 산업자본이라면 위기 때 자선을 팔아서라도 투자를 하겠지만 사모펀드는 이미 평시에 자산을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내놓을 카드가 없는 거죠. 회사를 살리기 위한 투자보다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금융의 논리가 산업의 논리를 압도했을 때 기업은 성장이 아닌 생존조차 위협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모펀드를 기업 사냥꾼이라 부르며 비난합니다. 기업을 껍데기만 남기고 알맹이를 빼먹는다는 이유에서죠. 반면 그들은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한계 기업을 시장 논리에 맞게 재편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사례를 보면 그 효율성의 대가가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명확해집니다. 수천 명의 직원이 일터를 걱정하고 지역 상권의 중심이 흔들릴 때 금융자본은 웃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기업 경영이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기업의 몰락은 단순히 숫자상의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트에 납품하던 수많은 중소협력업체들, 그리고 매장에서 일하던 수만 명의 노동자들, 그들의 삶의 터전이 자본의 논리 앞에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산 유동화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매장 폐점은 누군가에게는 수익 실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권 박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금융자본의 비정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업자본은 10년, 20년 뒤의 성장을 바라봅니다. 나무를 심고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죠. 하지만 금융자본, 특히 사모펀드는 나무를 키우기보다 나무의 목재 가치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가장 비쌀 때 나무를 베어서 파는 것,
그것이 그들의 본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홈플러스라는 울창한 숲은 그렇게 조금씩 베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성장이 멈춘 시대에 금융자본은 가장 빠르고 잔혹한 수익 창출 방식을 택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홈플러스의 화려했던 과거와 그 뒤에 숨겨진 재무적 함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 망했다는 말로는 이 거대한 몰락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7조 원의 부채, 세일 앤 리스백, 그리고 투자 실종, 이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가장 뼈아픈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마트가 사라진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결국 숫자의 전쟁에서는 누군가 승리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모펀드의 재무제표는 잠시 화려한 빛을 발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서 유통의 본질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장기적인 미래보다 단기적인 수익이 늘 우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무의 승리, 경영의 패배라는 비극이죠. 이제 우리가 장을 보던 마트 부지에는 무엇이 들어설까요? 높게 솟은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유통업이 사실상 부동산업으로 변질된 셈입니다. 물건을 파는 것보다 땅을 파는 것이 더 이득인 세상이죠. 기업의 가치는 그렇게 콘크리트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마트가 사라진 자리에는 큰 공백이 남았습니다.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닌 지역의 인프라가 사라진 거죠. 소비자들은 더 멀리 이동하거나 온라인에만 의존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조금 더 불편하고 삭막해졌습니다. 자본이 떠난 자리의 책임은 오롯이 시민들의 몫입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LBO의 함정입니다.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막대한 빚을 내서 인수한 순간 그 기업은 성장이 아닌 빚 갚기에 급급한 좀비가 됩니다.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벌인 도박의 결과인 셈이죠. 결국 스스로 자기 살을 깎아먹으며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유동화라는 이름의 독배였습니다. 매장을 팔아 현금을 챙겼지만 임대료라는 짐이 남았죠. 단기적인 현금 흐름은 좋아진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정 비용은 늘고 체력은 고갈되었습니다. 집을 팔고 월세를 살며 배당금을 잔치한 결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투자 부재로 인한 도태입니다. 세상이 온라인으로 변할 때 마트엔 투자할 돈이 없었죠. 번 돈은 모두 빚 상환과 투자자 배당으로 나갔으니까요. 디지털 전환의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날려버린 겁니다. 혁신 없는 기업의 미래는 없다는 걸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이것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가치관 차이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와 물건이 가치를 만드는 속도죠. 금융의 논리가 산업의 논리를 압도하는 순간 우리의 실물 경제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업이란 무엇인지 다시 묻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마트가 망했다는 소식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뒤에 숨겨진 자본의 흐름을 읽는 눈이 필요하죠.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이 진짜 성장을 하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자산을 팔아 거칠에만 하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재무제표 밖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족과 함께 장을 보던 주말. 누군가에게는 소중했던 일상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자본의 논리 속에 사라진 그 공간들을 기억합니다. 진정한 풍요는 숫자가 아닌 우리 곁의 공간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동네 마트는 안녕한가요? 자본의 비정함과 유통의 몰락,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한 기업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